자,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네. 일단 건폐율 용적률 개념은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 네.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토지에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싶은데 해당 지역에 일종 전용주거로 되어 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일종 전용주거다 그러면 나는 지을 수 있는 걸 법에서 정해줄 때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 이렇게 해놨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나는 내 땅에 이 범위를 벗어나서 지면 안 된다. 이 규정이거든요. 그럼 건폐율이라는 게 세울 건자에다가 덮을 패자에다가 비울 요자 써요. 그러니까 세워서 덮어버리는 면적이란 뜻이죠. 세워서 덮어버린다. 여기는 이거죠. 내가 여기 100평이다. 이 땅이 100평이면 덮을 수 있는 게 몇 프로란 뜻이에요? 50%. 그럼 내가 이 땅을 덮었을 때 많이 덮어야 몇 프로 덮는다? 50%. 그럼 50평 덮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50평을 넘으면 안 되니까 오차가 안 나기 위해서는 49.2제곱미터 막 이렇게 져요. 50을 넘어버리는 순간 건축법 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거의 건폐율이 49% 정도, 48% 이렇게 빼요. 그럼 내가 1층을 만약에 이렇게 졌다. 이렇게. 채대로 졌을 때. 이 개념이에요. 그럼 난 이걸 질 건데, 지금 현재 건폐율은 50인데, 용적률은 100%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적률은 이 용량 용자에다 쌓을 적자인데,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쌓는 비율이니까 이게 만약에 3층이다. 그러면 요거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을 더하면 이 전체 건물의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그래요. 한 개의 동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에서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연면적. 내가 갖고 있는 대지에다가 쌓을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그럼 이게 만약에 100%라는 뜻은 내가 대지 면적 100평 있으면 지금 현재 연면적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약분해버리고 나면 이거 100 남죠? 내가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게 100평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100%란 말을 들었을 때, 내 땅에 한 배 싼다. 이거고, 200%다. 그러면 내 땅에 몇 배 싼다? 2배 싼다. 1500이다. 그러잖아요? 내 땅에 몇 배? 15배 산다는 뜻이야. 이 중심상업지역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100%라는 뜻은, 이거, 대지에 몇 배 쌓는다고요? 대지에 몇 배? 한 배. 대지가 몇 평인데? 100평. 100평에 한 배면 몇 평 쌀 수 있는 거예요? 100평. 50평짜리 하나 더 지면, 이거 지금 현재 몇 평이 된 거네요? 50평, 50평, 100평.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요. 용적률 최대가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야. 근데, 그럼 몇 층 짓는 거네요? 최대로 졌을 때? 최대로 2층 짓는 거죠? 4층 질 수 있을까? 4층 질 수는 있죠. 뭐를 줄이고? 건폐율을 25%로 줄이면 되죠. 25%로 줄이면 이렇게 해서 4층 지면은 100평 나오잖아. 이렇게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짓든, 이렇게 짓든, 그러니까 이 주황 색깔로 짓든 파란 색깔로 짓든 상관없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말란 얘기지.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되 이 범위는 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머리 좋은 애가 나타나요. 그럼 이거를 5평으로 했어. 5평. 5평으로 해서 몇 층 지면 되죠? 10층 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라 전용 주거지역에다가 이렇게 져버리면 옆에 있는 단독주택 햇빛을 못 받아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주거지역에다가 높이 제한도 해버려요. 어떤 지역은. 여기는 몇 층 이하로 져라. 그러면 이제 몇 층 이하니까 내려라. 이렇게 내리는 거 어쩔 수 없이 내려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건물의 지역마다 균형 있게 건물을 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규모에다가 높이 제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뭐 4층 이하로 져라. 어떤 지역은 뭐 5층 이하로 져라. 이런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이해되신 거죠? 네. 그래서 돈 되는 게 어느 게 돈이랑 관련됐냐? 그러면 건폐율이 돈이랑 관련이 됐을까요? 용적률이 돈하고 관련됐을까? 그렇죠. 당연히 용적률이지. 예. 그럼 용적률이 왜 돈이랑 관련되는지 이제 그림 그릴 테니까, 자, 이걸 여기다 쓸까? 혹시, 자, 이게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38년 됐어요. 38년 된 아파트고, 여기도, 이 아파트도 40년 된 아파트야. 40년 된 아파트인데, 여기 30평짜리래요. 30평짜리고, 얘도 30평짜리 아파트야. 30평짜리 아파트인데, 자, 얘 대지 지분이 10평. 10평. 얘 대지 지분이 20평. 근데 요게 지금 현재 38년 재건축하는데 나온 게 얘가 지금 현재 4억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7억에 나왔어요. 근데 해당 지역을 봤더니 얘 둘 다 2종 일반 주거로 돼 있어요. 2종 일반 주거. 자, 그럼 제가 물으면 안에 대답해 주세요. 이게 1번, 2번. 재건축 둘 다 들어간대요. 세대수 비슷하답니다. 위치 비슷하대. 1번 사야 돼, 2번 사야 돼? 1번, 2번. 쟤는 4억, 얘는 7억. 3억이 비싸, 얘가. 그러면 어느 걸 사야 돼요? 자, 대지 1평. 10평. 얘는 대지 지분 20평. 자, 일단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을 한다. 그럼 이걸 싹 밀어버려야죠. 밀어버릴 때 잘 봐. 요 30평짜리 이 건물의 가격은 얼마 정도 갈 것 같으세요? 500원. 500원 줘도 안 사나, 저거. 왜 500원 줘도 왜 안 사요? 무너지려고 그러는 걸 누가 사요, 이걸? 그러니까 얘는 거의 무슨 가격이에요? 땅값이에요. 땅값이야. 근데 이종 일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돼서 재건축할 때 300%까지 완화해준대요. 300%까지 완화해준다. 얘도 300%까지 완화해준다. 그럼 대지에 몇 배 쌓는 거죠? 3배 쌓는 거잖아. 얘 대지 지분이 얼마예요? 10평. 그럼 대지 3배니까 얘 몇 배? 얘 30평 가는 거야. 30평. 30평.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대지 지분 몇 평이죠? 20평이면 이걸 3배면 60평 가는 거죠? 몇 평 차이 나네? 30평 차이 나죠? 여기 지금 서울이다. 평당 2천만 원이라는 거야. 2천만 원, 2, 3은 6억이죠. 몇 억 차이가 나는 거야? 6억. 지금 몇 억이 비싼데? 3억이 비싼데 얘 사야죠. 예, 3억이 더 남는 거잖아. 예.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30평이니까, 같은 30평인데 지금 얘가 3억이 더 비싸니까 사람들은 좀 싼 거 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재건축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면 대지 지분이 얘 2배였잖아요. 근데 3배잖아, 이게. 3배니까 얘는 60평으로 가는 거라서 30평이 남는데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같은 평수로.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얘로 가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만약에 이게 2종 일반 주거고 얘가 만약에 1종 일반 주거였다. 1종 일반 주거면 얘 용적률이 만약 250%로 갔다. 그럼 또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용적률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300%가 좋아요? 400%가 좋아요? 400%가 좋아요. 이게 준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500%예요. 준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500%면은 100평 가네, 100평. 100평 가는데 32평짜리 내가 분양받는데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청산금 받아야죠. 그러니까 뭐가 커야 되는 거야? 아니, 둘 중에 하나? 대지 지분이 크든가 뭐가 크든가 용적률이 크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만약에 살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뜯어보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등본 뜯어봐요. 등기부등본 뜯어보죠. 뜯었을 때 대지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 지분이 큰 거 가야 되는데 용도 지역이 똑같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큰 거 가야죠. 용도 지분은 아까 차이 있는데 용도 지역이 얘가 3종이고 얘 1종이다. 그러면 3종 쪽에 이게 훨씬 낫지. 용종이 크니까. 제 말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5층짜리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1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얘도 아파트 평수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랑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가 재건축할 때 더 수익이 더 많이 날까? 1번하고 2번 중에? 당연히 2번이 많이 남죠. 왜 많이 남을까? 딱 보자마자 얘는 5층이죠. 5층이면 얘 대지 지분이 지금 현재 되게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얘는 지금 15층짜리인데 얘네 대지 지분 줄어들겠지. 대지 지분이 줄어들면 얘는 대지 지분이 클 거라고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짓는 세대 수도 얘는 50세대다. 얘는 이제 이 아파트 한 동이 120세대다. 벌써 몇 세대 차이 나요? 70세대가 더 많죠. 얘는 70세대를 더 나중에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는데 일반 수익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재건축은 무조건 일단 고층, 저층. 대지 지분이 많은 거, 적은 거? 많은 거. 용도 지역이 좀 상향돼서 용적률이 높은 거.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폐율 용적률 개념 중에서 뭐가 큰 게 좋은 거네요? 용적률이 큰 게 좋은 거야.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는. 볼까요? 이게 법이란 글자인데 제가 지금 왜 법 얘기를 하냐면 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규제를 얘가 하거든요. 법이란 글자 옛날에 여기 이게 무슨 글자 이게? 삼수 물수변자고요. 여기 뭐였지? 사라질 거 갈 것자예요. 여기 이제 해태라는 동물입니다. 이게 해태. 옛날에 해태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동물이었어요. 토끼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뿔이야, 뿔. 이게 뿔이야. 되게 무섭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생기고 다리가 되게 길어요 이렇게. 계속 이상해지는데 주새끼같이 되는데
얘 A하고 B하고 둘이 싸움이 났어요. 옛날에. 싸움이 났는데 얘가 분명히 때려가지고 얘가 지금 반격을 한 건데 얘가 말빨이 세가지고 자기가 먼저 당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누가 잘못했냐 이 분쟁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분쟁을 해결할 게 없어가지고 옛날에 이 동물을 이 몸에다가 딱 갖다 대면 이 뿔이 이렇게 딱 사라질 거죠. 이게 딱 사라지면 이놈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놈의 몸에 갖다 댔더니 안 사라져. 이놈의 몸에 갖다 대더니 사라졌다. 이 자식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판단하던 동물이래요. 근데 그 판단을 얘랑 친한 애한테 판단하면 안 되잖아.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물이 판판하게 흘러가게끔 판단하는 게 법이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근데 글자 쓰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시대 지나면서 야, 이 글자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지워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하자. 그래서 글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법자가 된 거야. 그럼 뭐가 없어졌어요? 혜태라는 동물이 없어지고 이게 우리 법법자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이제 물이 옛날에 이제 고리타분하게 이론 얘기하시던 분들이 이 얘기 하셨거든. 근데 최소한 기본 개념을 알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럼 이 물이 흘러가듯 판판하게 유지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옛날에 A하고 B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 이거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여기다가 글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C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했어. 그래서 또 글귀로 써놨어. 글귀로 써놓은 거를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글로 써놨으니까. 근데 혹시 일반적으로 우리 지하철을 딱 탔을 때 몸이 되게 불편하거나 나이가 좀 많은 어르신이 들어왔어. 앉아 있어야 돼, 눈 감고? 서 있어야죠. 서 있어서 이제 앉으시라고 해요. 동방예의지국인데.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법기 어느 법에 써있어요, 그게? 안 써있죠. 그건 우리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관습적으로 우리 몸에 체득되어 있는 법률을 관습법이라 하는데 우리 법 규제, 부동산 관련된 부제는 관습법이 아니겠죠. 법에 성문화시켜서 이 땅은 이거로 써라, 이 땅 이거 써라 다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찾아보는 방법을 배워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법대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찾는 방법에 관련된 법조문만 알면 되니까. 그리고 이 법조문 때문에 내가 이것만 지키면 되겠구나.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 볼까요? 법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일단 국회의원들 뽑아놨죠. 국회의원을 뽑아서 헌법하고 이제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상위 법을 뭐라고 그러죠? 헌법이라고 그래요. 헌법 위에는 법이 없어요. 일단 헌법은 대원칙 정해놨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모든 법률을 만들 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들어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토지 관련된 규제도 해야 되고 건물 관련된 규제도 해야 되는데 토지 관련된 규제를 만들려고 만든 법 중에 예를 들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었고 또 건축물에 관련된 거는 건축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건물을 예를 들어서 네가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을 안전해야 돼, 아름다워야 돼, 이뻐야 돼요? 안전. 그래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전하려면 일단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막아야 되니까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지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고 지붕을 받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없으면 벽이라도 있어야 돼요. 힘받는 벽. 그래서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그러고 우리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축조를 하는 사람들은 축조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겠다. 그럼 이제 건축물의 정의가 나온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요? 지붕. 그리고 지붕 받치는 뭐가 있든지 기둥이 없으면 벽. 이거를 가지고 건물을 지려는 사람을 신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미 지어 있는 거를 증가시키는 거를 증축이라고 그래요. 증축.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고 다시 고쳐지는 걸 개축이라고 그러고 멸실된 걸 동일 규모 내에서 다시 짓는 걸 재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건물을 살짝 들어서 옮기는 걸 우리 문화재 이전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이전. 그래서 이 5가지를 한꺼번에 우리는 건축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신축만 건축인 줄 아는데 이것도 다 건축이에요. 이 건축 행위를 하려면 건축법상 그냥 지어야 돼, 허가받아야 돼. 허가받아라라는 걸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헌법 밑에다가 여기다 건축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왜 설명하냐면 나중에 내가 지금 살려는 물건이 무슨 법상 뭐에 위반이라는 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맞출 수 있게끔 되면 허가 받으면 되죠. 그러면 건축법을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드는 거냐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1조부터 2조, 3조 쭉 해서 137조까지 만들어놨다. 지금 현재 119조.
119조 만들었어. 그럼 이 119조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법의 제정 목적부터 용어 정리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 어디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지 지금? 근데 국회의원들이 바빠가지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앉아있으면 법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통과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면 빨리빨리 지금 현재 법규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서만 움직여야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있는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좀 바뀌는 것들 있죠. 규제하는 거, 그걸 행위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그럼 밑에다 위임해서 야 니네가 따로따로 우리가 건축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행령 다른 말로 이제 대통령령 이거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이란 말 써요. 건축법 뭐라고요? 시행령. 여기 또 1조부터 쭉 해서 39조까지 있다. 그럼 이 내용 중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여기 조문을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국회 통과를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그럼 자주 바뀌는 것들은 여기다가 바꿔놓고 중간에 아 이건 규제가 좀 너무 세다. 풀어. 그러면 완화하면 바로 그냥 그 법조문 바꿔놓은 다음에 대통령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이죠 이제 대통령 문재인하고 공포 딱 떨어지면 그걸로 효력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부적인 거는 아주 시행하기 위한 규칙 있죠. 그걸 규칙에다 넣어놓겠다 해서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데서 불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건축법 있고 건축법 뭐가 있고 시행령. 그럼 건축법 뭐가 있네? 시행 규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우리는 건축법령이라고 하거든요. 건축법이라고 불러왔어요. 여러분 건축법령이라고 불러왔어요? 건축법이라고 불러왔잖아요. 그럼 건축법이라고 부르면 얘만 얘기하는 거야. 올바른 표현은 뭐냐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전체가 우리나라 건축법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법률이라고 그러고 밑에는 명령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는 데서 우리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남자친구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혹시? 남친. 그럼 요거 법률하고 명령을 줄여가지고 법명해야 되는데 법명하니까 법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뒤 글자 써서 법령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제 건축법령이 되는 거예요. 건축법령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입니다. 근데 행위제한은 주로 어디에 있다고 그랬었죠 제가? 시행령에. 그러면 시행령을 들어가서 몇 조 몇 항이 바뀌었다 그럼 내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4m 넘는 건물을 3m 넘는 건물을 지을 때는 신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4m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이제 3m까지는 옛날에 신고였는데 4m 이하까지는 신고다 바뀌면 이제 내가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바뀌는 건 다 어디 있다고? 시행령.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법인데 대한민국 땅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이 몰려 사는 시가 어느 시예요? 서울. 서울하고 경주가 있는데 서울의 규제법이랑 경주의 건축 규제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법상에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거는 기타 니네들이 알아서 지자체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뭐예요? 법이야. 그럼 지방의원이 만드는 건 뭐예요? 조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장 뽑을 때 서울시의회 있죠. 서울시의원 뽑잖아요. 그 사람은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조례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도에서 만들면 시도조례, 시군구에서 만들면 시군구조례인데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건축법을 다 봤는데 기타 필요한 건 조례가 정한다 그러면 우리 조례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 법에서는 된다고 그랬는데 조례 사지 말라 그러면 못 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조례까지 안 가니까 대부분 갔다가 왜 안 되지 하다가 조례 찾아보면 거기서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야. 예. 제 말 이해 듣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규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이 지금 현재 3,000여 개가 있는데 3,000여 개 법률 중에서 부동산만 관련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10% 정도 돼요. 10%면 몇 개 정도 돼? 300개. 300개 정도 되는 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까?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필요한 것만 골라보니까 한 150개 정도 되는 거예요. 150개도 공부하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관련된 법률 하나랑 건축법 관련된 법률 하나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관련된 건 농지법, 임야 관련된 건 산지관리법, 초지 관련된 건 초지법, 법률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법을 만들 때 토지에 관련된 규제되는 그 법에 모든 규제가 들어있으니까 그 법 하나랑 건축법 규제 2개만 좀 제대로 알아도 부동산 관련돼서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줘볼까? 제가 아까 말했던 거예요. 잡아봐요. 여기 건축 뭐라고 돼 있죠? 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 규칙. 이 세 개를 통칭해서 부를 때 건축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건축법의 1조, 2조 보면 건축물이란
띠리리리리리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대통령령은 여기 건축법에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 공판대에서. 그럼 대통령령 몇 조 몇 항을 봤든 여기 써 있는 거라. 그럼 이 조문하고 요거를 같이 봐야 이게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이건 각 부 시행 규칙이에요. 그래서 요 규정을 갖다가 봐서 요 내용 갖다 집어넣어야 이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통칭해서 건축 법령이 되는 건데 행위제한은 자주 바뀌는 거라 여기다 넣어놓으면 국회 통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행령에 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행령 주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돼 있다 이 정도만 아세요. 예. 법대 여러분이 뭐 가릴 거 아니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왜 했냐면 법이 바뀌는 것을 조금 알면 뭐가 장점이 되냐면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있습니까? 지정하고 있습니까? 해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진흥적이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하고 있어요? 해제하고 있고요. 법률행위 행위제한도 완화하고 있어. 그럼 내가 기존에 이 땅이 있었어요? 이 땅. 이게 개발제한구역이었어요. 그린벨트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여기 B 땅이 있었어요. B 땅이 있었는데 어떤 갑이란 사람이 글램핑장을 하고 싶었어요. 글램핑이 뭔지 아시죠? 글램핑이 뭐예요? 캠핑장 같은 거. 캠핑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안 돼요. 안 되는데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시켜줬어요. 자, 일단 개발제한구역 땅이 비쌉니까? 개발제한구역 외가 비쌉니까? 외가 비싸. 비싼데 지금 현재 글램핑장 하려면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린벨트 안에서 글램핑장 허용 이렇게 나왔어요. 허용 나오면 얘 굳이 이거 안 사고 이거 사도 되는 거죠. 가격은 또 뭐예요? 싸. 근데 얘는 여기서 살 필요 없이 이거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근데 이거를 법을 모르는 사람은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얘가 이제 4억이 나왔어. 4억이 나왔어. 그럼 몇 억 날리는 거네? 6억 날리는 거죠. 법조문 하나 바뀌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6억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완화되고 있는 규정이 있다거나 그러면 또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기존에 농사만 지어라였는데 농사 외에 다른 게 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옛날에 못했던 걸 할 수 있으니까 토지 가치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법 하나 바뀔 때마다 나한테 도움되는 게 되게 많은 건데 일반인들은 법 공부를 안 하고 법을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런갑다라고 하고 끝나요. 그런갑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전문가들은 입장에 행위자 완화되는데 내가 나온 물건 중에 보니까 얘가 이 법규에 적용되는 땅인 거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이걸 취득해야죠. 그래서 적용될 때 사람들이 좀 알게 될 때쯤 되면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법 바뀌는 거 우리 어떻게 알지? 법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국회에서 만드는 거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그냥 공시하려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법제처라는 사이트예요. 법제처라고 이제 검색창에다가 치시면 법제처는 국가 법령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법령을 딱 치면 검색하면 거기서 법이 쭉 나와요. 뭐가 나오겠네?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메일링 서비스가 있거든요. 제가 맨날 들어가지 못할 때 그냥 이메일 왔는데 확인을 뭐가 바뀌었나 딱 했는데 내가 관심 있던 법하고 그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한번 클릭해보고 들어와서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지워버리면 되고 상관이 있다 그러면 그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메일은 자주 들어가십니까, 어르신? 자기 이메일 주소가 뭐냐 그러면 집 주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주소 이메일 주소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하지 컴퓨터를 잘 안 쓰시니까 그 단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이메일로 이제 받는 거예요. 매일 받는 건데 여기 요 화면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 이메일링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거 받아서 보고 있는데 이게 자 네이버라고 있죠. 네이버. 일단 네이버 들어가서 법제처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 딱 누르면 요거 나옵니다. 화면 나오면서 요 사이트가 나와요. 요 사이트 나오고 이제 이게 딱 나오면 이제 당황해요. 뭘 눌러야 될지 몰라. 12개 중에 뭐 눌러야 되냐 이거부터 이제 가는 거야. 보통 이제 법 찾으려면 여기 국가법령이라는 거 요거 클릭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거 들어가서 사이트 뜨면 거기다 내가 찾으려는 게 건축법이다 그러면 건축법 치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요. 그래서 1조 2조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라인에 오픈이라고 있어요. 옆에 보면 메일링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 누르면 돼. 그래서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누르면 확대하면 이제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제 요거 위에 요 법제 이메일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신청하는 건데 여기 메일링 신청이라고 써 있죠. 메일링 신청하면
나중에 이제 화면 뜨면서 주소 넣으세요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일 신청 딱 넣고 클릭하면 여기다 제 네이버 주소 톱업이거든요. 톱업 네이버닷컴 해가지고 클릭 딱 해놓으면 신청하면 법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왔는데 내가 관심 있는 법이 아니다가 버리면 되고 보고 싶으면 누르면 되는 건데 내가 일일이 못 들어가니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부동산 관련된 초보니까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고 내가 관련된 토지가 있다, 내 땅이 있는데 농지로 돼 있다. 그럼 농지법이 개정됐을 때 농지법 떴다 그러면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누르지 않게 돼요. 관심이 없거든. 뭐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혹시? 그럼 그런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내 땅을 딱 사게 되면 내 땅과 관련된 법률이 있으면 내 땅이 얼마 전에 도시개발구역 들어왔다. 내 땅이 만약에 재개발구역 들어왔다. 그럼 재개발에 관련된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걔가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오면 되는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제가 우리 부동산 할 때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게 부동산하고 동산의 차이점이 뭐죠? 이거 초등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제 아들내미 초등학생이라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래요. 이게 초등학생 수준이야 딱 이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나한테.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소유권 명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명시 방법으로 차이점이에요. 명시의 뜻이 뭐죠? 공시, 명시, 공시 방법이라고 해요. 알리는 거야. 이거 누구 거야? 라고 알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하나 볼게요. 이게 뭐지? 안경. 안경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안경. 동산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안경 있죠, 안경. 이 안경 누구 거예요? 네 거라고 하고 싶지 지금. 이 안경 누구 거예요? 네,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제 건지 아셨어요? 쓰고 있으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점유라고 그래요. 점유. 점유자가 소유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 시계 이게 동산이죠. 누구 걸까요? 제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점유하니까. 근데 부동산이 문제인 거라 이게. 부동산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옛날에 이게 불동산이에요 원래. 근데 디귿하고 지읒 앞에서 리을 탈락해서 있거든. 그래서 옛날 불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맞는데 특징이 뭐냐?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전라남도 간전면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 150번지 땅이 저 있거든요. 임야인데 이게 제 거예요. 제 건데 지금 제가 여기 서울에 있잖아요 지금. 전라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제가. 그럼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여기서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제가 나타난 겁니다. 당신 뭐야 그러면 점유자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점유자한테 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이 사람 점유자한테 내 소유권 뺏긴 거죠. 그럼 이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심각하지 않으려면 방법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얘가 갖고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국가가 공적인 장부를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공적 장부 여기다가 얘는 몇 번지 몇 번은 누구 거 이렇게 쓰면 되죠. 그걸 이거는 공적 장부 공부라고 그래요. 공부에다가 여기다 등기라는 거 하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냐면 토지는 토지 등기부, 건물은 건물 등기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명시 방법이 소유권 명시 방법이 점유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라고 그래요. 등기. 그래서 부동산은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뭘로 하고요? 등기로. 동산은 뭘로 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문제가 됐어요. 차가 문제가 된 거예요. 차는 이제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잖아 이거. 동산이면 뭐가 원칙이에요? 점유가 원칙이에요. 점유가 원칙이에요. 근데 저 지금 차 저기다 파킹하고 왔거든요. 갔더니 누가 유리창 깨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소유권 또 잃어버렸네. 또 싸움 나겠죠. 그래서 얘네가 만든 게 동산인데 재산적 가치가 큰 거는 부동산 있죠. 걔처럼 똑같이 해도 공적 장부에다가 얘는 등록을 하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선박 있으신 분 있어요? 선박 친하게 지내자. 요트 이런 거 있으신 분 있어요? 항공기 있으신 분 손 빨리 드세요. 비가 항공기 있다고 그러더라고. 항공기, 선박,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가 큰데 동산이잖아. 근데 걔네들은 등록을 해야 돼. 선박 등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등록 형태로 가니까 동산인데 동산인데 뭐하고 비슷하게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준에서 관련돼서 주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면 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방법, 소유권 공시방법을 공부를 해야지 이제.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 이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용에 관한 거는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있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고, 그죠? 그 도지가 어떻게 써 있는지 지적도도 있고 도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4개 장부는 볼 줄 알아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럼 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할 거니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토지가 나왔는데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찾으려면 뭘 뜯어봐야 돼요? 토지 등기부 등본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등기전부사한 증명서라고 하는데 워낙 등기부란 말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등기부라고 하는데 그냥 등기상 전부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에 관련된 등기 하나 보고 그럼 이제 소유권자 누군지 확인이 될 건데 그 다음에 이용사항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용에 관한 규제되어 있는 법률 규제를 봐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뜯어서 얘가 뭐로 써라라는 규제되어 있는 걸 해석만 하면 이제부터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그 해석을 못하니까 의뢰를 하는 거고 컨설팅을 받는 거고 사야 되는 땅인지 말아야 되는 땅인지 규제가 센 건지 약한 건지 다 법률에 규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을 봐야 되는데 법 공부를 안 한 상태니까 딱 거기서 끝나는 거야. 확인만 딱 하고 끝나요. 대충 뭐가 써있던데요? 라고 하고 끝나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해라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던 거죠. 예. 볼까요? 네, 지워보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데 국가가 야야 이 땅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건물 짓 때는 허가받아 뭐해 이걸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국가가 야 뭐뭐 하지 마라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A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사인 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에서 규제하겠대. 그러면 사법이라는 건 내가 이 사람이 땅이 있었는데 땅을 얘한테 10억에 팔겠다고 얘가 승낙을 한 거고 얘 청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얘가 계약금을 지금 현재 다 지급했는데 등기를 안 주는 거야. 등기를 안 줘. 소유권 다 안 넘겨. 그럼 분쟁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계약에 관한 건 사법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공적 규제법을 규제하는 거라. 근데 얘가 만약에 취득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용하려는 게 다가구 주택을 지려고 했던 거예요. 다가구 주택을 지려고 했는데 국가가 하지 말라는 거야. 국가가 하지 말래 나보러. 왜 하지 마 했더니 거기 일종 전용 주거라 하지 마 이렇게 써 있어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면 하지 말래. 이거는 공법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부동산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할 때 허가받아라 인가받아라 하지 마라 이런 규제는 다 어느 법에서 하는 거야? 공법에서. 그래서 공법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토지 관련된 법, 농지법 다 이게 공법이에요. 내가 농지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용하지 말래. 이것만 하래. 이거 다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게 공법이라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공법이라고 합니다. 전 토지공법 제가 공법 강의만 지금 이제 19년 차거든요. 19년이에요. 토지 관련된 공법은 제가 안 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공부 계속해요. 왜? 법은 바뀌고 올해 이랬다가 내년에 풀어놨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바꿨다가 그러니까 이 분야는 장점이 뭐냐면 1등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1등인 거야. 물론 내 입으로 1등 얘기 못 하겠어요.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자꾸 하는데 혹시 공법의 신이라고 들어봤어요? 공법의 신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제 얼굴이 딱 뜰 거야. 아,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 되게 어색해가지고 자기 PR을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그 네이버에 공법의 신 고생해서 치면 다 그 공법 관련된 내용만 나와요. 왜 나오냐? 이것만 나는 강의했고 이것만 이랬고 이거 관련된 것만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사람들 만난 사람이 20년 동안 되게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왔던 사람, 간 사람, 왔다가 이거 한 사람 뭐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법률적인 한도 내에서 하면은 그런 게 없는데 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항상 법을 테두리 벗어나면 위반이잖아. 2년 2천만 원, 3년 3천만 원, 2천만 원 과태료 이런 거 맞게 돼 있어요. 위반하면. 건축법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어요. 무허가죠. 무허가면 국가가 규제를 하겠죠. 무허가로 건물 지었으니까 치워라라고 할 건데 안 치워. 그럼 강제 철거하겠다. 벌 받아야 되죠 또.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짓고 난 다음에 중간에 증축을 무단으로 해버렸네. 그럼 그것도 철거하라고 하겠죠. 철거 안 해 이 사람이.
배째라 이래버리니까 돈으로 때리는 거야. 이행강제금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 법에서가 뭔가가 문제가 돼서 나랑 관련이 있는 거라 공법 공부를 좀 해두면 돈 많이 될 건데 제가 지금 오늘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용도지역이었었잖아요. 이 용도지역 개념만 제가 살짝 설명할 건데 이거는 다음 주에 자세히 하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중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가자. 자, 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네, 이거 설명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땅 중에 이 땅이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묶였대요. 자, 이 땅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부터 갈게요. 이게 이 땅이 있는데 이 30평짜리가 나왔는데요. 30평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주거지역이었어. 주거지역이었어. 30평이면 몇 제곱미터죠? 응? 30평이면은 이제 앞평을 또 제곱미터로 환산하려니까 아까는 3 곱하라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30평이면은 100제곱미터 정도 되죠. 100제곱미터. 100에다가 3 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정도 되잖아요. 이 땅이 나왔는데 주거지역인 거야.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갑이 지금 현재 이 땅을 살려고 하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을 때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에 대한 투기가 일어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묶어버린다가 정해요. 뭐가 일어난다요 지금? 투기가 일어난대요. 지가가 급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땅 가격이 올라갈 건데 실수요자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수요자 아닌 가수요자들이 막 취득을 하니까 하지마. 너네 허가 받고 해. 이렇게 묶어버린 거야. 허가를 받아라 라고 묶어버리니까 갑이 이제 뭘 받아야 되죠? 허가 받는데 허가 받을 때 허가 받으려면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얘는 허가 안 받아도 돼. 왜 안 받냐? 법에 정해놓은 게 그래서 법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법에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받으라고 돼 있어요. 얘 몇 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잖아.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받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180이 기준이거든 법에. 그럼 얘는 100제곱미터 허가 안 받죠. 그 허가를 안 받았을 때 장점이 뭐냐면 얘는 취득한 다음에 바로 팔 수 있어요. 바로 얘는 1억 주고 샀는데 땅값 막 올라가니까 한 몇 개월 있다가 1억 5천에 팔았어. 뭐 2억에 팔았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법에서 너 실수요자 맞아? 그랬더니 맞는데요. 그러면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저 농사 지려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 농지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짓고 6개월 뒤에 팔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지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매를 못하게 묶어놔요. 그럼 취득한 이후에 몇 년 동안 2년 동안 못 팔아. 난 좀 이따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팔려고 그랬는데 예, 허가를 받으면 몇 년 동안 못 팔아요? 2년 동안 못 파는데 또 2년 동안 이용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농사 진다고 했으면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안 지면 이행강제금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나. 토지가액 최대 10% 나옵니다. 그럼 2억이면은 얼마 나와요? 2천만 원 나와. 그 매년 한 번씩 나와요, 그게. 그럼 웬만하면 취득하려다가도 안 하겠죠. 근데 얘는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이 땅값이 올라 비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거지역인데 179제곱미터짜리 땅은 되게 비싼 땅이에요. 근데 182제곱미터짜리는 좀 싸요. 왜 싸? 이 기준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가격이 왜 다르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면적 딱 봤더니 허가 받아야 되는 거고 안 받아도 되는 거라서 그래. 안 받는 거는 취득하고 바로 팔아도 되고 이용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허가를 받으면 허가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허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제가 3번 넣었는데 한 번도 바꿔된 적이 없어요. 왜 바꿔 안 되냐면 허가 신청할 때 기준에 맞게 신청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보는 사람인데 기준에 맞으니까 당연히 허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허가는 넣으면 허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하는 거야. 허가를 해줬는데 너 이용해 안 해? 했더니 이용 안 하고 있어? 그럼 너는 그 농지 너 이용할 때까지 난 이행강제금 때리겠다. 이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만약에 잡아요. 10억짜리였어요. 농지였습니다. 이게 허가구역이었던 거야. 근데 갑이 취득을 했어요. 취득하면 아까 농지는 몇 년이겠죠? 2년. 이건 좀 외우세요. 따라봐. 농지 2년. 따라봐. 농지 2년. 외워두면 좋은데 이거. 농지는 의무기간이 2년이에요. 주택도 2년. 그리고 개발사업용 4년. 현상보조 5년. 그리고 대체토지 2년. 그러니까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 의무기간이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다 달라요. 근데 농지는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얘가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날 때까지 못 팔아요? 2년 동안 못 파는데 농사 안 짓는 게 발각이 됐다. 그럼 방치하게 되면 10% 이행강제금 나오거든.
그러면 10억에 10%면 1억 나와요. 2년이면 매년 나오니까 2년 동안 하니까 1억 또 나오면 2억 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나중에 12억에 팔았어요. 양도세 내고 나니까 1억 남았어. 이행강제금 2억 나갔어. 이게 파는 게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허가구역에서 땅을 살 때에는 그 전에 저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 혹시라도 사게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게 되면 제가 이러한 건 조심하셔야 되니까 취득하고 이거 안 하실 거면 이거는 취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니까 사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고 다 와요. 예. 어쩔 수 없어. 이행을 내야 되고 아니면 농사를 짓든가. 근데 여기 여러분 서울 계시면서 지방에 있는 땅 사놓고 농사 질 수가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땅을 사기 전에 물어봐야 돼. 산 후에 물어봐야 돼. 그래서 사기 전에 물어보고 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걸 듣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법률을 전체적으로 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잠깐만 여기 빨간 색깔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근데 여기 있는 땅은 허가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그 생각 안 해도 돼. 이 법률은 없어지는 거예요. 허가구역이 묶였다 그러면 이 법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개발제한구역이 묶였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법률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법률이 가장 기초가 되고 그 범위 테두리 내에서만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그러면 이 땅은 그럼 뭘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거적인지 상업적인지 공업적인지 용도지역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의 개념 요거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웬만한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절대 안 집니다. 예. 이 땅은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뭐 어떤 규제가 있으니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우리 아까 개념했죠. 에? 내가 얘기하는 게 졸려요? 졸려? 눈을 확 어르신이라 찌를 수도 없고 이거. 내가 땅을 딱 봤는데 이제 용도지역 개념이 들어오면 아 얘는 이걸로 쓰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럼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용도를 딱 추려 놓은 다음에 이게 제일 맞겠네라고 했으면 이걸 갖다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는 건축법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조 제한, 높이 제한 이런 것들에 맞춰서 건물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보이면 저 땅은 좋은 땅이다, 이걸로 가치가 있는 땅이다, 없는 땅이다 이게 약간씩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생판 없으니까 이게 좋은 땅이지, 나쁜 땅인지 경매 나왔는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만 사고 안 사는 사람들 그냥 누가 사라 그러니까 껴가지고 사는 거죠 다. 거의 80% 이상이 다 누가 좋다더라 해서 사잖아요. 친구가 소개해주고 지인 소개해주고 아버지 친구가 얘기해줘서 땅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이제 뭐 아버지랑 왼수돼 있고 딸내미랑 왼수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형님한테 속아가지고 형하고 형수하고 맨날 싸우고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형제밖에 없어. 근데 형제끼리도 또 끝났어. 혼자 남아.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요. 1인 가구 계속 늘어나요. 이혼하고 뭐 이게 다 토지에서 비롯돼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가족 파탄나면서. 그러니까 기본만 조금만 지키면서 가면은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용도지역 있죠. 용도지역 개념 한 시간만 하면 아 얘가 이래서 나왔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가 알아야 될 게 뭐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